안녕하세요. 순살 에디터 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햄버거 브랜드를 좋아하시나요? 전통의 맥도날드? 올해에는 BTS와 글로벌 단위로 협업하면서 전 세계 아미들까지 끌어모았었죠. 아니면 버거킹? KFC? 그것보다 좀 더 프리미엄 브랜딩을 노린 쉐이크쉑? 아니면 아예 좀 더 인싸 느낌이 나게 골라보자면 저는 한국에서 맛본 버거로는 지금까진 다운타우너가 제일 짱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햄버거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버거 먹을 때 함께 꼭 따라와줘야 되는 게 있죠. 바로 콜라인데요. 콜라 업계의 양대 산맥인 코카콜라와 펩시 모두 일단 10월에 있었던 3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시장 기대치를 넘어서는 좋은 결과를 발표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면에 숨은 이야기들, 그리고 이들의 끝나지 않는 경쟁 상황에 대해서 발라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화두가 되고 있죠. 물가 상승폭이 너무 크다 보니 기업들 입장에서도 인건비와 비용이 너무 늘어나서 걱정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기업이 느끼는 구매자 물가 상승률 PPI 지표가 10월에 크게 상승하면서 기업들의 비용이 늘어난 것이 숫자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지표 CPI 또한 월간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고 올라간 상황인데요. 여기서 잘 살펴볼 점은 소비자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지불하는 가격이 오른다는 뜻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비용이 오르는 것만큼 아니면 그 이상으로 소비자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회사들은 이번 인플레를 오히려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리고 실제로 공급망 대란과 인플레 우려가 극심한 와중에서도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지닌 회사들은 오히려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가격 결정력을 가진 회사들은 비용이 오르기 전에 선제적으로 가격을 더 올릴 수 있고 이 부담을 곧 소비자들의 주머니로 넘겨버릴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특히 소비자 접점에 있는 기업들일수록 이러한 가격 결정력이 더 강해질 텐데요. 이 중에서도 끝판왕은 소비재 기업들이겠죠. 실제로 최근 소비재 회사들의 실적 발표와 인터뷰들에서는 가격 인상에 대한 코멘트를 대놓고 선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카콜라 CEO인 제임스 퀸시는 원자재 가격, 인건비, 물류비가 내년에도 높은 수준일 것 같으니 필요하다면 코카콜라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얘기했고요. 맥도날드 CFO는 햄버거 값을 6% 인상하면서 과거와 비교해서 우리의 가격 인상에 대한 저항감이 크지 않다. 소비자들이 최근 인상을 아주 잘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 모두 실제로 실적도 기대치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가격 결정력에 대한 신뢰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워렌 버핏이 투자한 케찹 회사로 유명한 크래프트 하인즈 역시도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전 세계 소매 부문 그리고 레스토랑에 판매하는 제품 단가를 1.5% 올리겠다. 종합식품기업 네슬레는 올 들어 제품 가격을 전반적으로 1.6% 올렸고 생활용품 업체인 P&G의 경우도 질레트 면도기부터 기저귀까지 온갖 제품 가격을 인상해서 비용 상승분을 소비자 가격들에 전가하겠다고 발표했죠. 실적은 기대만큼 못 컸지만 스타벅스도 브라질 한파 때문에 원두 생산량이 줄어서 커피 가격을 올릴 수도 있다고 언플 중인데요. 스타벅스는 커피 원두 매입 가격을 사전에 미리 확정해두는 구조라서 당장 치명타는 아니지만 스타벅스 입장에서도 어쨌든 이 틈에 묻어서 가격 인상을 할 수 있으면 나쁠 게 없겠죠. 최근엔 느낄 일이 별로 없었지만 앞으로는 여행 가격도 오를 예정입니다. 힐튼 호텔 CEO는 우리는 매일 매초 제품 가격을 다시 책정할 수 있다면서 호텔 숙박비 인상을 통해 인플레에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는 미국판 다이소인 달러스토어들까지 이참에 가격을 올린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품목당 평균 1불 이내 저렴이 생활용품들을 팔아온 달러스토어들은 안 그래도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더 높은 단가의 제품들을 판매하려고 시도해 왔었는데요. 그간의 실험이 성공적이기도 했고 마침 다들 인플레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참에 묻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판매 단가 인상을 주주들은 당연히 반기는 상황입니다. 다시 코카콜라로 돌아와서 코카콜라는 음료 시장에서 전 세계 짱을 먹겠다는 전략으로 성장 중인 회사입니다. 중간에 방향을 틀어서 음료만 할 게 아니라 종합 식품 기업이 되겠다는 전략으로 운영 중인 펩시와는 노선이 살짝 다른데요.
아무튼 이러한 상황에서 코카콜라가 겪고 있는 장기적인 문제는 바로 설탕 음료에 대한 전 세계적 수요 감소였었죠. 전 세계적으로 이 슈거 텍스를 도입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냥 국가가 국민들 주머니에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꼼수 아니냐는 비판은 차치하고라도 표면적인 이유는 어쨌든 건강하지 않은 식품 소비량을 줄여서 비만이나 당뇨 인구를 관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건강을 따지는 젊은 층 소비자들은 설탕 음료를 점점 덜 마시는 방향으로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죠. 마침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세상에 각종 음료들이 늘어나다 보니 음료의 선택군이 다양화된 상황이고, 건강을 챙기는 소비자들은 탄산이나 설탕 음료 대신 생수, 차, 주스 등의 음료로 점점 이동 중인 상황입니다. 코카콜라 입장에서는 130년 역사를 뒤흔드는 위기감이 찾아오는 중인데요. 이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코카콜라 역시도 탄산음료에서 탈피하겠다고 선언하고 제로 슈가 콜라와 같은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2019년에는 몇 년 만에 실적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최근엔 제로 슈가 콜라만 찾아 마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외에도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100조 원 규모의 커피 시장에도 본격 진출했는데요. 2018년엔 영국 내 최대 커피 체인인 코스타 커피를 인수하면서 커피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확대했습니다. 코카콜라는 기존에는 캔 음료인 조지아 정도가 전부였을 정도로 커피 시장에서 존재감이 미미했었는데요. 유럽 대륙을 정복한 코스타 커피를 통해서 스타벅스, 네슬레, JAB가 나눠 먹던 글로벌 커피 시장을, 그리고 더 큰 그림에서는 코카콜라가 아직 제대로 진입하지 못했던 뜨거운 음료 시장의 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코카콜라 1대 주주는 워렌 버핏의 벅셔 해서웨이인데요. 코카콜라 지분의 9.3%를 들고 있습니다. 벅셔 해서웨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비중 4위를 차지하는 중요한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고, 벅셔의 실적 발표회에서는 여전히 워렌 버핏이 콜라를 들고 마시면서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세계 최대의 음료 회사라는 방향성으로 나아가는 중인 코카콜라는 최근 스포츠 음료 브랜드인 바디아머를 본격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3년 전에 지분 투자해서 2대 주주에 등극한 바 있는데요. 이후에는 바디아머의 유통 채널 역할도 담당해왔던 상황입니다. 바디아머는 연간 10조 원 규모인 미국 스포츠 음료 시장의 2위 회사인데요. 점유율 10%대 후반까지 빠르게 치고 올라오긴 했으나 여전히 압도적인 시장 1위는 점유율 60%대의 게토레이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게토레이가 바로 펩시가 소유한 브랜드인데요. 코카콜라 입장에서는 기존 게토레이의 경쟁자였던 파워에이드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바디아머에 제껴지고 10% 초반의 점유율로 시장 3위까지 밀린 상황입니다. 바디아머는 생긴 지 10년밖에 안 된 음료 회사치고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는데, 그 뒤에는 연쇄 창업가인 바디아머 창업자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바디아머 창업자는 바로 비타민 워터로 유명한 글라소를 만들어서 코카콜라에 매각했던 사람인데요. 2007년 당시에도 미국 달러로 41억 불 가격에 거래된 거대한 매각건이었죠. 어쨌든 코카콜라 입장에서는 스포츠 음료 시장 내 절대적 1인자인 게토레이를 잡겠다는 의지와 함께 설탕 음료 비중을 줄이고 건강 음료 비중을 늘리고자 하는 장기적인 시도가 이어지는 중인데요. 바디아머는 건강 음료를 선호하는 추세에 맞춰 더 젊은 층 고객에 소구해서 설탕 시럽이나 색소를 첨가하는 게토레이 그리고 파워에이드의 점유율을 뺏어오던 중이었습니다. 코카콜라는 이미 바디아머에 3년 전에 지분을 투자할 때 향후 실적에 따라서 아예 인수할 수 있도록 침을 발라놓았던 상황이고요. 바디아머 입장에서도 해외 확장을 하려면 코카콜라 손을 잡는 게 훨씬 이득이고, 특히 중국을 뚫고 들어가려면 이미 그 동네에서 알받고 잘하고 있는 코카콜라 유통망에 물건을 태우는 게 훨씬 빠르다고 판단했겠죠. 참고로 바디아머는 스포츠계 인싸들, NBA 농구 선수 코비 브라이언트, 제임스 하든, 그리고 MLB 야구 선수인 마이크 트라우트 등이 투자했던 회사입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는 영역 불문하고 스포츠 마케팅하는 게 인기인데, 이 회사는 대놓고 스포츠와 접점이 있는 회사죠. 바디아머 창업자는 앞으로도 회사를 계속 운영해 나갈 예정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모기업이 된 코카콜라의 비탄산 분야 음료 브랜드 개발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음료 시장의 트렌드가 변하고 있는 바로 이 지점에서 펩시도 가만히 있지는 않는데요. 종합식품회사로 탈바꿈한 펩시는 매출의 절반 이상이 식품, 나머지가 음료인 회사로 바뀌었고, 특히 탄산음료 비중은 매출의 20% 수준까지 낮아진 상황입니다. 어차피 콜라에선 1등 못하고 고당도 탄산음료 자체가 대세 하락 중이기에 2000년대부터 빠르게 스낵, 시리얼, 건강음료 등으로 사업 부문을 확장해왔죠. 치토스나 퀘이커 오츠 오트밀, 트로피카나 게토레이 같은 식품과 비탄산 음료 브랜드를 연속으로 인수해 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작년에는 약 4.5조 원 가치의 에너지 드링크 음료인 락스타를 인수했는데요. 락스타는 에너지 드링크 미국 시장 점유율 3위급 업체입니다. 펩시는 특히 인수합병을 통해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넓히는 전략으로 유명한데요. 잘 팔릴 것 같은 브랜드를 인수해서 기존에 보유한 판매 유통망에 적극 뿌리는 전략입니다. 락스타의 경우도 펩시가 이미 제품 유통권을 갖고 전국적으로 판매를 해오던 상황이었고요. 팔아보다 보니 가능성을 확신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락스타를 건강음료로 포지셔닝하려고 시도 중인데요. 에너지 드링크는 카페인 덩어리 아니야? 어떻게 건강음료지?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펩시의 주장에 따르면 에너지 드링크엔 다량의 카페인 외에도 각종 첨가물이 들어있는데 이 중에 비타민 B, 인삼, 타우린 같은 몸에 좋은 성분과 식물성 성분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밀레니얼 세대들은 이 첨가 성분들이 건강하다는 인식과 함께 저칼로리, 저설탕, 저탄수화물 제품을 찾는 수요가 있는데요.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포지셔닝인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펩시의 의도는 꽤나 진지합니다. 좀 더 넓게 보면 코카콜라와 진입해서 키우는 중인 커피 음료 시장과도 머지않아 경쟁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커피 음료도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카페인에 각종 첨가물을 넣는 형태가 되다 보니 포지셔닝이 겹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락스타는 레드불과 몬스터가 양분하던 에너지 드링크 시장에 저가로 치고 들어가서 자리 잡은 걸로 유명한 회사고요. 당시 시장 리더였던 레드불이 8온스짜리 캔에 팔고 있을 때 락스타는 16온스 대형 캔에 넣어 팔면서 같은 가격의 용량 2배 컨셉의 마케팅을 진행했습니다. 레드불과 몬스터가 대규모 미디어 마케팅에 돈을 퍼부을 때 락스타는 나름 실속 있는 저가 마케팅을 진행했는데요. 기존 음료 업체들이 별로 관심을 두지 않던 익스트림 스포츠들과 젊은 비키니 모델들을 후원하는 마케팅 전략이었습니다. 어쨌든 건강음료 시장을 두고 벌어진 이 대형 인수권을 이뤄낸 사람은 2018년에 취임한 펩시의 새로운 CEO인데요. 취임 후 2년 만에 처음으로 진행한 메가딜이었어서 회사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 궁금해하던 투자자들에겐 의미 있는 첫 행보였습니다. 특히 펩시의 전 CEO가 펩시를 탄산회사에서 종합식품회사로 탈바꿈시킨 전설적인 경영자였기에 현 CEO의 어깨가 무거운 상황이죠. 아무튼 전 세계 63조 원 이상의 에너지 드링크 시장을 선점하려는 코카콜라를 추격하기 시작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코카콜라와 펩시 모두 차, 커피, 스포츠 음료, 에너지 드링크 분야를 확대 중인데요. 이와 동시에 돈 안 되는 음료 브랜드들은 가차없이 팔아버리는 중입니다. 펩시의 경우엔 오렌지 주스 1인자인 트로피카나 경영권을 매각했는데요. 이참에 들고 있던 또 다른 주스 브랜드를 같이 팔아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펩시의 새 CEO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맞는 제품군을 늘리고 마진 잘 나오는 제품들 위주로 회사 체질을 개선 중인데요. 전통 오렌지 주스 제품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시장 전반적으로 최근 10년간 장기적 하락세였습니다. 펩시의 경우 주스 사업부가 여전히 연매출 30억 불 이상을 담당해주긴 하지만 마진율이 낮은 사업부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펩시가 트로피카나에서 완전히 손을 터는 건 아니고 북미 지역 판매와 유통권을 남기고 지분도 여전히 유의미하게 보유할 계획이긴 합니다. 다만 넘기는 지분 가치만 해도 33억 불 규모의 거대한 딜이고요. 소비재 회사들의 투자를 많이 해본 유럽계 사모펀드가 매수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펩시만큼 적극적은 아니지만 코카콜라도 돈 안 되는 주스 브랜드들 위주로 작년부터 꾸준히 정리 중인데요. 이외에도 작년 초에 출시했던 에너지 드링크 브랜드인 코카콜라 에너지를 북미 지역에서는 판매 중지 예정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드링크 시장이 커지다 보니 코카콜라도 자체 브랜드로 조정했었는데요. 1년간 팔아보고 빠르게 손절했습니다. 빠른 시도와 손절을 즐겨하는 코카콜라 현 CEO의 성향이 드러나기도 하는데요. 일단 팬데믹이 끝날 것을 대비해서 당분간은 전통 콜라와 비타민 워터 등의 수요가 늘어날 거란 판단에 당분간은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최근에 빼놓고 넘어가면 섭섭한 ESG라는 키워드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죠. 코카콜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플라스틱을 소비하는 브랜드로 유명한데요. 그러다 보니 최근 금융투자업계 마법의 단어인 ESG에 선천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2018년에는 쓰레기 없는 세상이라는 서약을 발표했는데요. 2030년까지 병이나 캔이 한 개씩 팔릴 때마다 한 개씩을 재활용하겠다. 그리고 용기의 50% 이상을 재활용 재료로 만들겠다라는 발표였습니다. 이에 더해서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한 100% 재활용 플라스틱에 담긴 콜라를 출시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예 종이로 만든 콜라병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탄산의 압력을 견뎌내면서도
100%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병을 만들어서 사용하겠다는 건데요. 이 첫 시작은 과일 탄산음료 제품부터라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대체제들이 실제로 얼마나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일단 시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코카콜라와 펩시의 대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코카콜라는 LG생활건강이 유통권을 잡고 판매하고, 그리고 펩시는 롯데칠성이 판매 중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알고 있는 코카콜라는 코카콜라 원액을 만드는 회사고, 이들을 실제로 각국 시장에 판매하는 유통회사인 보틀링 컴퍼니들이 따로 존재합니다. LG생건과 롯데칠성도 각각 코카콜라와 펩시의 보틀링 컴퍼니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생각해보면 역사적으로 음료수가 이렇게 거대한 산업으로 클 수 있었던 건 포장기술과 유통망 덕분이겠죠. 실제로 소비자 손에까지 물건이 도달해야 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물량을 공장에서 실제로 찍어내고 각지로 운반하고 판매하는 건 맛있는 원액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코카콜라 혼자서 처음부터 이 모든 걸 다 하려고 했으면 사업 스케일을 키우기도 어려웠을 거고, 크더라도 속도가 훨씬 오래 걸렸을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코카콜라 본사에서는 원액 제조, 상표 보호, 브랜드 프로모션을 담당하고, 코카콜라와 파트너십을 맺은 보틀링 회사에서는 우리 손에 쥐어지는 제품 생산, 유통, 그리고 고객 지원 활동을 전담하는 구조로 사업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마치 맥도날드 본사가 레시피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맥도날드 매장 오픈에 관심 있는 전 세계 점주들에게 프랜차이즈를 내주는 개념으로 코카콜라도 본사로부터 원액을 사들여서 패키징하고 유통해줄 파트너사를 전 세계 각지에 잡고 커왔습니다. 어쨌든 한국에서는 LG생활건강이 2007년에 한국 코카콜라 보틀링 회사를 인수해서 국내에서 제품 판매를 담당 중입니다. 그 이전에는 여러 개의 식품회사들이 한국에서 코카콜라의 보틀링 업체로 난립하면서 생산과 판매를 나눠 먹고 있었는데, 이후에 이들이 하나로 합쳐진 채로 LG생건에 인수되었죠. 그리고 이들을 하나로 합치는 과정에서 범양식품이 인수당하기를 거부해서 그동안의 노하우를 갖고 직접 독립해서 자체 콜라를 출시했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815 콜라입니다. 아무튼 최근에 한국 코카콜라는 LG생활건강을 지금의 거대한 회사로 끌어올린 전설적인 경영자 차석용 부회장이 직접 키운 비즈니스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콜라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킹받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 시장이 커질 거라고 판단하고 인수해서 키운 안목에서는 분명 배울 점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펩시의 경우 롯데칠성이 보틀링 역할을 담당 중인데요. 참고로 롯데는 한국뿐 아니라 필리핀과 파키스탄 등의 보틀링 사업도 인수해서 운영 중입니다. 오늘은 콜라와 음료 시장, 나아가서는 소비재 시장 전반에 대한 주제를 다뤄보았는데요. 안 그래도 팍팍해지는 밥상 물가인데 콜라 가격이라도 그만 좀 올라줬으면 하는 사심을 살짝 담아 영상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저는 그럼 또 다른 글로벌 금융경제 살코기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